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의 한승훈입니다. 2015년 제주도에서 대기오염 경보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오후에 4시간 동안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를 자극하고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논란의 조례안이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는 모양새입니다. 7시 오늘 제주,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 보류됐습니다. 도의회가 보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개정안 통과 시 제주도에서 제의하겠다고 밝힌 논리는 타당한지 짚어봅니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7시 소도리에서는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세계자연 유산 마을 서늘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멘 난민 논란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난민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프랭크 레무스 대표와 짤막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어제와 오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으로 제주 사회가 떠들썩한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용어 사전은 조례 제정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본 회의에 의결하면 의장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안을 넘겨야 하고, 이를 받은 단체장이 20일 이내 공포하면 통상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단체장이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 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의 요구를 받은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제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 리포트와 짤막 대담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 상정 보류됐습니다.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보류한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1시간여 앞둔 시각,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대신 지하 회의실로 향합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상임위에서 4대3 표결로 통과한 데다 의원들 사이 찬반 의견이 팽팽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 회의 끝에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2공항 제동장치로 비춰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유보냐 상정이냐는 것은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서 유보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의회가 2공항 찬반 논쟁에 부담을 느껴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미룬 만큼 언제 처리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찬반의 논쟁은 이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내에서 이제 어떤 찬성이냐 반대냐 논리가 전개되면서 진행돼야 될 것인데, 이게 좀 앞당겨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공항 찬반 단체들은 도의회 조례안 재상정에 맞춰 다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례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제2공항 찬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결국 주요 사안마다 결정을 미뤄왔던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도 확실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몸을 사렸다는 도민사회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의 관제 현실이 규모에 비해 열악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공항 속보 오늘도 최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국제공항 남쪽 중심에 있는 관제탑. 지난 2003년 150억 원을 들여 만들어
2012년 한 차례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있고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공간도 없어 지금까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올해 겨우 국토부로부터 5억 원의 예산을 받아 관제탑 신축 장소 물색과 기본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새로운 관제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현재 여건상 관제 인력과 운영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제탑 건물은 국유재산으로 제주지방항공청에서 200억 원의 국토부 예산을 받아 새로 짓게 됩니다. 19명이 3개 팀으로 매일 24시간 근무하는 관제사는 국토부 공무원인 제주지방항공청 소속입니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관제 장비는 모두 한국공항공사 소유로 장비 관리와 유지 보수도 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장비 주인은 또 공항공사입니다. 그 장비를 사용하는 또 사람 관제사는 또 국토부 공무원이고. 관제사가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과 연계돼 한 번에 대폭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주공항의 관제 인력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주공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런 열악한 관제 현실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제서야 제주공항 관제탑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조직 진단을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도민공청회가 내일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열립니다. 내일 공청회에는 제주도와 기본계획 용역진, 기본계획을 의뢰한 국토부 관계자도 참석해 국토연구원의 기본계획 반영 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제주도에 다시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 영향 평가엔 팽나무 6그루를 벌목할 거라 나와 있지만 실제 벌목하는 나무가 130여 그루에 달하고 희귀 멸종 조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와 달리 천미천에 멸종위기 2급인 긴꼬리 딱새 등이 살고 있다며 재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에 전기차 15,000여 대가 보급된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인근 평화로에서 코나 전기차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이 충격으로 각 차량 엔진룸에서 전기 합선이 발생해 2대 모두 불에 탔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이번 건을 포함해 총 3건으로 모두 배터리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일부 대기업 영업소들이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총량제에 참여하는 렌터카 업체들이 소송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도내 119개 렌터카 업체는 버스 운송조합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수급 조절과 도민과 관광객 상생을 위해서 대다수 업체에서 참여하는데도 대기업 영업소가 사익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고 함께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감차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북부광역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도민에게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주도에서 직접 고용하는 게 맞다며 반드시 민간 위탁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합니다. 학칙 등으로 교복을 규정한 모든 학교에 현물로 지원되며 교복 없는 학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지원 대상 신입생은 14,000명으로 44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는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현금으로 교복비를 지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병원에서 40대 피해자를 상대로 날카로운 흡입용 의료기구로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 소장 등 장기를 수차례 찔러 10여 군데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상정 보류됐습니다. 그만큼 첨예한 이슈라는 뜻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주도 담당 국장과 또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을 모시고 TV 토론을 준비했습니다만 제주도가 이미 상임위에서 할 얘기를 모두 했다는 이유 등으로 토론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긴급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2요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덕규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법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시사용어 사전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개념부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지사의 제2권은 어떤 개념이고 이건 어떤 경우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주도 특별법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규율을 받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제2권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도의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제정이라는 것은 개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는 그런 규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밖에 도의회에서도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의결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른 의결에 대해서도 또 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은 조례에 관한 제의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그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효력을 그냥 바로 갖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공포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관보 이런 데 실어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도지사가 보니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포를 안 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의를 요구했을 때 아까 그 시사용어 사전에 나온 것처럼 제적 과반수 출석을 하고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제2가 되면 다시 의결이 된 거죠. 두 번 의결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도지사가 5일 안에 또 공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때도 도지사가 만약에 공포를 안 하면 이미 이열로서 조례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이 공포를 함으로써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의를 받은 도의회가 제적 의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고 예. 또 출석 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예. 찬성을 하면 그렇죠. 이게 바로 조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정이 되지만 확정된 조례도 공포는 돼야 되기 때문에 공포를 1차적으로는 도지사한테 먼저 해야 되고. 하도록 되는 것인데 도지사가 여전히 안 했을 때는 도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법원에 예. 제소하거나 이렇게 따져볼 수 없습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조례에 근거한 어떤 행정 처분이 생겼을 때,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에 의해서 뭔가 권리를 침해받거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사람이 그 조례가 보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그 처분을 다투면서 그 처분 자체가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처분의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가 법에 위반되었습니다라고 해서 그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 그때 조례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그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법원이 판단한 것이죠.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위헌법률심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예를 들어서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정부의 허가를 안 받고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아무런 어떤 나쁜 의도 없이 다녀왔는데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아서 잠입 탈출죄 뭐 이런 걸로 기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벌받을 위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행동을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분이 보시기에는 그 국가보안법 자체가 그 국민의 어떤 여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어떤 제한하는 것 같다. 이게 헌법의 여행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반한다 했으면은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때도 자기가 비로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생겼을 때 위헌법률심사제청을 법원을 통해서 하고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교수님이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너무 폐쇄적이야. 이거 위헌이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겠구만 해가지고 그 법률 그 자체를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예. 언론기관에서 보면은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 이 내용들은 지금 다 잘못됐다는 그거는 겁니까?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방자치법에 그 107조에 보면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아닌 다른 지방의회의 도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그 의결이 있을 수가 있죠. 예컨대 2019년 9월 1일부로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 이민제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결의 자체로서 어떤 효력가 생기기는 어려울 거지만 도지사가 보기에 그 결의는 상당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마찬가지 제2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2 요구를 해서 또 결의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요 결의는 이제 법률에 위반되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소를 바로 할 수 있죠. 도지사가 직접.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분이 없어도 네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아까 잠깐 더 돌아서 말씀드리면 그 법률이나 조례가 상위법, 법률인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됐다는 문제, 그리고 조례인 경우에는 법률에 위반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어떤 추상적으로 그 조문, 그 법률, 조례안 그 자체를 심판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조례 제정권 내지는 법률 제정권을 갖는 국회나 도의회의 권한을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소만 하면 법원이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제단을 하고 도의회가 만든 이제 조례를 제단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주도가 제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도정 질문 답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법률도 위반하고 헌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 법조인으로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누구나 그런 주장은 자기 개인의 어떤 주관을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조례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까 이처럼 행정처분의 전제가 됐을 때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을 할 텐데 뭐 그런 법원의 판단을 원 지사님도 이제 어쨌든 이제 법조의 경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니까 자기 주장과 견해를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조례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처분이라는 어떤 구체성을 가졌을 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법률에 위배가 되는 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따져봐야 한다. 예, 그렇죠. 제가 혼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예. 이 조례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는 이제 법률의 모든 것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위 규범에 이미 조례한테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조례는 이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조례가 결과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 결과를 놓고 나한테 불편하고 부당하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는 그런 법률적인 어떤 적법한 주장은 아닌 거죠. 그럼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이거는 따져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처분이 전제가 됐을 때, 처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거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는 이미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건 너무 지나치고 불필요한 규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영향 평가는 대개 이제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최종적인 그 허가를 내기 직전 단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느 정도는 사후적인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례로서 어떤 거시적인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전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이라서 환경영향 평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사전 규제하는 것이 지나치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정확히 옳은 얘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불필요한 규제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에서는 그걸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절대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도의회가 그 관리 지역의 등급이라든가 그 지정이라든 걸 변경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그러한 그 대규모, 그러니까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는 것들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범위가 일반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하나 뽑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엄청 그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의회가 그거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는데 뭐 그거 자체는
도의회는 어차피 이제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물론 도지사도 직접 선거를 해서 뽑히긴 네네. 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어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법에 근거했기보다는 결국 이 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힘겨루기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반론권을 드렸습니다만 참석을 거절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세계 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인근에 들어설 계획인 대규모 동물 테마파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선을 1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해당 사업 관계자와 사업 찬성 의견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도 전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7시 소돌이 선을 주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곳은 해발 300m 제주 중산간 마을 선을 1위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이곳에 정착해 곰치와 모위, 고사리 등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거문오름 이 지경 이쪽이 예전부터 산간 오지 마을이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여기 TV도 안 나왔었고 전화도 바람만 불면 전화도 끊기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27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은 2010년부터 6년간 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 친화적인 동네인데요. 국내 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곶자화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마을에 요즘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직선거리로 도로 하나를 건너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형 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어 오다가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2016년도에 대명이 이를 인수하면서 사업이 재개가 됐는데 사업비가 약 800억에서 한 1,600 정도, 2배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모든 생태가 지금 현재 환경도 좋은데 그 사파리가 들어오면서 맹수 울음소리나 각종 오염 부분도 있지만 그 울음소리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가 좀 파괴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동네 입구에서 번영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사업 부지가 나옵니다. 여기가 민오름이거든요. 저 민오름 바로 밑에까지가 여기 사업부지예요.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이루어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규정이 매각 이후 5년 동안 계속 그 사업을 위해서 진행이 되면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예 그 전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죠. 동물 테마파크가 생기면 우리 마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 테마파크 측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오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중수시설에서 처리한 뒤 지하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동지역의 300고지 이상 지역에는 이 오수관, 공공하수 관로에 연결하지 않고서는 이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측은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350고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지금 득하고 있으니 우리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고 선인문교 학부모회와 함께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아이들도
교육 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걔네도 인생이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원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힘들게 하면 안 좋잖아요. 동물들이 쉬워하지 않고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놀고 먹고 자고 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파리가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학교 길 건너 바로 생겨요. 바로 거기에 이제 사파리의 퇴비사나 오수관 뭐 이런 시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악취나 뭐 맹수 울음소리 이런 게 바로 운동장에서 지금 들릴 상황이거든요. 도에서 이거는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네. 시민들 모아가지고 제대로 심의를 받자 해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좀 더 가혹한 행정 절차를 밟았어요. 맹수가 탈출하면 어떡하냐. 맹수 네네. 탈출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탈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그러니까 네. 이 영업장을 폐쇄하겠다. 네네. 오해가 많아서 그렇지 네. 굉장히 앞서가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해서 좀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동물권에 대한 그 입장들을 많이 표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죠. 식수 오염의 문제, 그다음에 동물들이 여기에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곧 동물 학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을 1위 주민들은 우리가 살아갈 이 터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이 제주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난민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난민을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멘 난민 사태가 제주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유엔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UNHCR, 즉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프랭크 레무스 대표 직무대행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레무스 대표는 독일 분입니다. 포츠담 대학에서 정치 법학부를 졸업하고 독일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1995년부터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해 오셨는데요.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I came last year in September and started working here in Korea, so it's almost 1 year that I'm here in Korea and leading the office. 예멘에서도 일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I mean, when I worked in Yemen, it was between 2000 and 2003. Was a complete different country by that time. And as you know, we have a very difficult civil war situation in the country. People are almost at the brink of starving. We have the possibility of famine in Yemen. So it's a big tragedy for me to see the country going down that way. 지난해 예멘인 500여 명이 한꺼번에 제주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이 난민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을 시켰는데 그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No, UNHCR has definitely very carefully, very closely followed the events here in Jeju. And I must say I'm very impressed how people have received the Yemenis. They came from a different culture. They were almost men only, and the population, the local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have really made an effort to support the Yemenis. I think without that,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the Yemenis to continue their life. And if I may add, basically the UN has actually signed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And I think the people of Jeju, the local authorities, they have managed to show in practical terms what it means to implement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So I'm very grateful, we are very grateful for what the Jeju population people have done.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이 난민 신청자 중 대다수가 소위 가짜 난민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mean, let me be very clear on this. There is no such category as false or fake refugees. You have even a person who is seeking asylum, we call it an asylum seeker, or after a very thorough procedure, they are accepted as refugees, and then they are refugees, accepted as refugees, or they are not. So that's the answer I would have for this. And I want to also add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is actually exactly doing this. They do a very thorough procedure, and they have done it in particular in a relatively shortly time with the Yemenis. They have interviewed them. They have looked at their situation very carefully before they provided them protection, as we call it. 네, 1년 전 큰 논란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많은 대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난민법 개정안도 늦어지고 있고 난민 심판원도 뭐 장기 과제라지만 이게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o, yes, I do understan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is basically working on an amendment of the Refugee Act. What we say is that we hope a changed Refugee Act would meet also the international refugee standards, basically be within the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we also very much support a kind of reform of the Refugee Committee so that it becomes a more independent and well-resourced body where really people can appeal. I mean, a good instrument for the appeal phase. We do understand it's not just up to the Ministry of Justice. Such kind of thing has to also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some budgetary implications. But in the overall, yes, we would support also a change of the Refugee Committee. 이 난민 문제, 찬성 측, 반대 측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간극을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n all our, as an office, advocacy, we always say, look, the most important is to get to know the people. And I think that is what happened in Jeju. When the people came, they were complete strangers for many of the population. And coming from a different culture, there were many issues which were difficult for the local population to understand. But the moment they have understood that these people are people like you and me, and I'm always saying, it could happen to me that I'm a refugee tomorrow. You never know what's happening in life. And for that reason, I think the most important part is to really go, see, engage with the people, and then you will have a different opinion. And that is my hope also for Korea. And we have seen it, as I mentioned in the beginning. In Jeju, people have changed the moment they got to know who these people are on a human basis. 지난 1년 동안 제주 도민들도 난민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온 게 사실인데 유엔기구 한국 대표 입장에서 또 제주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I think I have to just give a very, very big thank you to everybody who was here because it was not an easy situation for everybody. But I'm very encouraged that people stood up, engaged, as I mentioned, with the Yemenis and moved forward. Because in this globalized world where you have so many people on the move, Korea will also in the future have to deal more with asylum seekers, refugees. 4.3 당시 일본으로 떠난 많은 제주 도민들이 바로 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난민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엔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7시 오늘 제주를 출연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제주도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소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낮 기온이 제주시 기준 27.6도까지 오르며 더웠습니다.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2도 이상 웃돌았고 오후 한때 제주에서는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오늘보다 조금 더 덥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부는 데다 강한 햇볕까지 내리쬐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고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훌쩍 내려가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하늘은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국내외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는 탓에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19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꽤 덥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는데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당분간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제주 9시 뉴스에서 수십 년간 숨겨진 추자도의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놓고 오늘 하루 종일 떠들썩했는데요. 환경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우리 모두가 공감은 하면서도 그런데 왜 이게 현실에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건지 또 제주 사회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